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배신만큼 뼈아픈 고통이 또 있을까요? 특히 그 배신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고 다정한 남편, 화목한 가정을 모두 가졌으니까요. 그 운명의 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야 할 그날 오후, 저는 차고 문 뒤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역겨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야외 바비큐 파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남편 민혁 씨는 회사에 급한 문제가 생겨 해결해야 한다며 장을 보러 가는 저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인 소라 씨도 몸이 좀 안 좋다며 자기 방으로 올라가 쉬겠다고 했죠. 저는 온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급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저희 전원주택에는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 넓은 차고가 있어 아주 편리했습니다. 차고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차고 안은 어두웠지만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신음소리, 규칙적으로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 여자의 직감이 제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차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결혼기념일 선물로 제가 직접 사준 고급스러운 벤츠 차량 위에서 뒤엉켜 있는 두 개의 몸이었습니다. 단단한 맨등, 어깨 뒤에 있는 익숙한 호랑이 문신. 그 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쾌락에 빠져 입술을 반쯤 벌리고 있는 여자. 그녀는 바로 시동생의 아내,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동서 박소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 집에서 제 차 위에서 정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아내이자 형님인 제가 바로 문 밖에서 이 모든 추악하고 역겨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귀가 먹먹해지고 목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분노, 혐오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두 파렴치한 인간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요?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고요? 그건 너무나 흔한 방법입니다. 그건 순간적인 분풀이는 될지언정 다른 사람들, 눈에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부인할 것이고 제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제가 의부증에 걸렸다고 말하겠죠.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버린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타 정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집에 도착한 것처럼 요란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라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죠. 그녀는 저를 보며 가식적으로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오셨어요? 아, 지갑을 깜빡해서 다시 가지러 왔어.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살짝 부어있는 그녀의 입술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남편도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역시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후였죠. 왔어, 여보. 마침 회사 일 끝내고 내려와서 당신 바비큐 준비하는 거 도우려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됐어요. 나 지갑 가지고 빨리 마트 다시 가봐야 해요. 늦었어요. 저는 그가 제 몸에 손댈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하며 남편에게 음식을 집어주었고 착한 동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겠죠.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 찬 파티가 끝나고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샤워기 아래 서서 방금 목격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씻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몸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덫을 놓을 겁니다. 그들의 배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덫을요. 남편이 깊이 잠든 밤,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몰래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재킷이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것이 있었습니다. 상표도 없는 투명한 파란색 작은 러브젤 튜브. 심장이 다시 한번 아파왔지만 이성이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러브젤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집안 물건을 수리하는 공구함이 있는 서랍을 열었죠. 거기서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강력 순간 접착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욕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저는 침착하게 러브젤 튜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순간 접착제 한 통을 전부 그 안에 짜넣었습니다. 작은 이쑤시개를 이용해 접착제가 투명한 젤에 완벽하게 섞여 어떤 흔적도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저는 튜브 입구를 깨끗이 닫고 뚜껑을 닫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편의 재킷 주머니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심장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더러운 게임을 하고 싶다고? 그럼 끝까지 하게 해줄게. 내 등 뒤에서 즐기고 싶다고? 그럼 영원히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즐겁게 해줄게. 저는 그들이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다음 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덫은 이미 놓아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현명한 아내, 착한 형님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그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을, 그리고 그 멋진 연극을 감상할 날을요. 과연 저의 잔혹한 덫은 제대로 작동할까요? 그리고 진실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났을 때 배신자들의 비극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그 운명의 밤, 저주받은 러브젤 속에 제 복수의 씨앗을 심은 후 제 안에 또 다른 사람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서유진, 현명하고 다소 순진하며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차고 문 뒤에서 음탕한 소리와 적나라한 배신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서유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냉철함과 치밀한 계산, 그리고 강철 같은 결단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비극의 배우이자 감독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극은 바로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과 사랑하는 동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성대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서, 소라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유난히 밝아 보이는 제 모습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척 즐거워 보이시네요. 여전히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동서. 그냥 주말이라 쉴 생각에 기분이 좋은가 봐.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다정한 행동이었죠. 소라야, 요즘 보니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이네.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서 그런가 봐. 이따가 우리 둘이 스파 나갈까? 나 최근에 고급 스킨케어 상품권 선물 받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심심해서. 소라 씨는 잠시 굳었습니다. 아마 이런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 계단에서 막 내려오고 있던 제 남편 민혁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소라 씨 데리고 피부 관리 좀 받고 와도 되죠? 여자는 스스로를 가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집 좀 보고 있어요. 아, 아니다. 요즘 회사 바쁘다고 했죠? 그냥 회사 가서 일 보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제가 감시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주겠다며 남편을 회사로 내몬 것이죠. 민혁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연극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보기만 해도 역겨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형님이랑 동서랑 둘이 편하게 놀다 와. 난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그렇게 저는 동서를 데리고 스파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완벽하게 착한 형님 역할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녀와 패션, 화장품부터 시작해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싼 새 원피스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선물을 받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여전한 경계심과 의아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는지 의아해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죄책감에 빠진 자의 어리석음은 그녀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가 오랫동안 무심했던 것을 미안해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와도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는 재킷을 포함해 항상 깨끗하고 향기로운 옷을 미리 챙겨주기도 했죠. 소라 씨에게도 마치 친자매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쇼핑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업무 일정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며칠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거라는 식으로요. 저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죄인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덧, 완벽한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을 잘 압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가부장적인 남자와 야망 있고 경박한 동서. 제가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둘만 있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 그 즐거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극을 계획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중에 저는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막 받았다고 말했죠. 여보, 나 할머니 뵈러 시골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간호해드리려면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동안 건강 잘 챙겨요. 시어머니께서도 그 말을 듣고 걱정하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귀한 아들을 너무 믿는다는 게 흠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외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오라며 집안일은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혁 씨는 아주 이해심 많은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여기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머니 괜찮아지시면 그때 올라와. 저는 그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동서소라 씨도 연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걱정 마세요. 형님이랑 어머님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제가 다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동서만 믿을게. 저는 일부러 그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처 입은 여자의 인내심은 때로 사자의 분노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시골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방을 하나 빌려 멋진 연극이 막을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고. 좋은 연극은 배우들이 역할에 몰입하고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에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죄인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들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즐거운 점심을 먹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둘만 있을 핑계를 찾았겠죠. 저는 일부러 주말에 가족들이 쉬러 가는 외곽의 별장 열쇠 꾸러미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으로 미래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 힌트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7시쯤 제가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민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연극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길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끊어버렸죠. 몇 초 후 민준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침묵. 저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을수록 그가 더 당황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5분 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저는 마치 긴 여행 끝에 막 잠에서 깬 것처럼 잠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민혁이랑 소라가 걔들이 큰일이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희열이 솟구쳤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네? 민혁 씨랑 소라 씨가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민준이가 방금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민혁이랑 소라가 우리 별장에 있나 봐.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둘 다 상태가 이상하대. 민준이가 그러는데 침실 안에서 비명소리랑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얘야,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걸까? 아니면 걔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머니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아들과 막내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사고가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했으며 제가 불을 지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공포와 충격에 가득 찬 비명이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민혁 씨한테 전화해 볼게요. 안 돼. 얘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걔들 둘 다한테 수십 통은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아, 이렇게 하자. 너 지금 바로 별장으로 와. 나랑 민준이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걔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구급차도 불러야지. 어서 오너라. 어머니는 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동생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곧 펼쳐질 치욕적인 연극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앉아 마시던 차를 다 마셨죠. 그들이 먼저 도착해서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약 30분 후 저는 여유롭게 택시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2마리의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죄악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택시가 별장으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부터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초조하게 서성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민준 씨였습니다.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동서를 걱정하는 아내이자 형님의 모습 그대로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혁 씨랑 소라 씨는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가, 네가 왔구나. 나 너무 무서웠어. 민혁이랑 소라가 저기 2층 침실 안에 있어. 문이 안에서 잠겨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랑 우는 소리만 들려. 나 무서워. 걔들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소라 씨의 남편인 민준 씨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서 형이랑 형수님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들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차가운 희열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극도로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예비 열쇠 있어요. 민준 씨, 어서 문 열어봐요. 민준 씨의 손은 너무 떨려서 열쇠를 구멍에 제대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안에서 걸쇠로 잠겨 있어요. 이 열쇠로는 안 열려요. 그럼 문을 부숴야죠. 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힘이 더 세니까 문을 부숴요. 어서요. 형이랑 형수님을 구해야죠. 제 말에 민준 씨는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한 뒤 온 힘을 다해 떡갈나무로 만든 문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쾅!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쾅! 쾅! 그가 몇 번 더 몸을 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느님, 부처님, 제발 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5번째 시도 끝에 금속으로 된 걸쇠가 부서지며 튀어나갔습니다. 묵직한 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 시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기괴하며 치욕적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침실 안, 주말마다 우리 부부가 눕던 커다란 침대 위에는 어떤 도둑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남편 민혁 씨와 동서소라 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둘 다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탕한 자세로 서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단단히 붙어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 소라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아름다운 얼굴은 고통과 극심한 공포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떼어내줘. 그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강력 순간접착제의 효과였습니다. 러브젤과 섞였을 때 그것은 즉시 굳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윤활성을 유지하죠. 하지만 마찰과 체온이 더해지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극도로 강력한 접착 물질로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죄를 짓는 그 순간 두 죄인을 함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으셨죠. 시동생 민준 씨는 마치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벌거벗은 채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눈으로 두 눈을 크게 뜬 채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순하고 유약했던 한 남자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손을 들어 입을 막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충격으로 울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 손바닥 뒤에서 터져나오는 지독한 희열의 미소였습니다. 명장면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망설임 없이 잔인한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배신이 시작된 그 처음으로 말이죠. 오늘의 비극은 벽돌이 아닌 저의 어리석은 희생과 제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의 끝없는 탐욕으로 지어졌습니다. 5년 전의 저는 지금처럼 부엌만 맴도는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국계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게는 활짝 열린 미래와 유망한 경력이 있었고 적지 않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상가주택 한 채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가난한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재능과 포부는 있었지만 자본도 기회도 없었죠. 저는 그의 의지와 노력에 끌렸습니다. 그는 제 주위를 맴돌던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제 재산만 보고 접근했죠.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소박한 관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미꽃 대신 직접 키운 작은 다육이 화분을 선물했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함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저는 평온함과 진정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찾았습니다. 저는 계산 없이 뜨겁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건설 회사를 세우고 싶지만 가장 큰 장벽인 자본 때문에 막막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강남의 상가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돈 전부에 제 예금까지 합쳐 거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과 사랑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YM건설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7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는 노동력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의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직을 맡았죠. 하지만 그가 달콤한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유진아, 당신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사업에 나서려고 해? 남자가 아내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능력 없고 처가에 얹혀 사는 놈이라고 비웃을 거야. 당신 남편이 그런 취급받는 거 원해. 그냥 당신은 내가 대표를 맡게 해주고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 가정을 돌보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줘. 약속할게. 절대 당신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을게. 내가 버는 모든 건 다 당신 거야.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남편의 체면이라는 말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한 주주로만 남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유망했던 제 경력을 포기하고 오직 그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돈, 제 경력, 그리고 제 인생의 주도권까지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과 함께요. YM건설은 민혁 씨의 경영 능력과 저의 든든한 재정 지원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정말 재능이 있었고 기회가 주어지자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연이어 대형 공사를 수주하며 업계에서 신뢰를 쌓았죠. 돈이 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큰 전원주택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혁 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가난하고 순박했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받는 성공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의 첫 벽돌을 놓아준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를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는 제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제 희생을 그저 분수에 맞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배신은 바로 그 어리석은 희생과 방치된 오만함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제 남편의 자만심과 배은망덕이 배신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었다면 제 동서 소라 씨는 그 땅에 심어진 독초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을 틔워 제 결혼 생활을 칭칭 감고 서서히 질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악마의 덩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가면, 순수하고 사랑스러우며 항상 형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동서의 가면을 쓰고 우리 가족에게 왔습니다. 소라 씨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후에 시집 왔습니다. 시동생 민준 씨는 착하고 다소 유약한 성격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반면 소라 씨는 예쁜 외모의 말도 달콤하고 애교가 많았죠.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첫 발을 내딛는 어리고 서툰 모습에서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맏며느리고 형님이니까 동생을 아끼고 보살피며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부엌일부터 시어머니를 대하는 법, 남편을 챙기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죠. 그녀가 사무직 일이 지루하고 월급도 쥐꼬리만 하다고 불평했을 때 저는 남편 민혁 씨에게 부탁해 그녀를 YM건설에 입사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제 위치에서는 한마디 말로 그녀는 꿈도 꾸지 못했을 높은 연봉을 받으며 편한 행정팀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 할 때도 제가 직접 보증을 서주고 무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동서지간의 정이 영원히 이렇게 돈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끊임없는 감사 인사와 다정한 포옹, 그리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녀는 항상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요. 예쁘고 능력도 있으신데 민혁이 오빠처럼 능력 있고 아내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나셨잖아요. 제가 형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당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존경의 가면 뒤에 질투와 증오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존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풍족한 삶을, 시어머니의 인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성공하고 권력 있는 남편을 탐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제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칭찬했죠. 하지만 그건 숨은 의도가 있는 독이 든 칭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 보니까 형님이 또 새 명품 가방 사셨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역시 형님은 안목이 있으세요. 칭찬인 척했지만 시어머니 머릿속에 제가 돈을 함부로 쓰고 샀지만 부리는 며느리라는 생각을 은근히 심어준 겁니다. 제 남편 앞에서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묻는다는 핑계로 그에게 접근한 뒤 연약하고 불쌍한 척했습니다. 아주버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남편은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할 생각이 없어서요. 아주버님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 남편도 아주버님처럼 결단력 있고 남자다운 면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자기 남편을 깎아내려 제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혁 씨 안에 점점 커져가던 자만심과 가부장적인 면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은밀하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때 일부러 얇은 잠옷을 입고 민혁 씨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면서 그의 손을 스치기도 했죠. 한밤중에 의미심장한 이모티콘과 함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혁 씨는요. 명예의 정점에 서서 가정주부,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가 신선하고 달콤하며 존경심 가득한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녀의 덫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그리고 민혁 씨의 친동생 등 뒤에서 죄악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다정한 아주버님과 재수 씨 연기를 펼쳤죠. 그들은 공동 업무라는 핑계로 밖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운명의 오후처럼 뻔뻔하게도 제 집 안에서 제 차 위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독사는 더 이상 몰래 질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향해 치명적인 동리를 드러내고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는 그저 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사의 동리를 모두 부러뜨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다시 별장 침실에 끔찍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하셨고 시동생 민준 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죄인 제 남편과 동서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소름 끼치는 정적은 그들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깨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극도의 희열이 지나간 후 저는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 연극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연극의 감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 두 파렴치한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몇 번 세게 흔들자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여전히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침대 위의 광경을 다시 본 순간 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업보람.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죠. 제 목소리는 그 순간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일은 구급차를 부르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이 사실을 알게 되길 원하세요? 제 말은 마치 찬물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드신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이 시끄러워지면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될 겁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셨지만 너무 떠셔서 번호를 누르지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네, 119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일부러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를 냈죠. 저희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2명인데요. 그들이 서로 몸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상태가 아주 위독해 보여요. 주소는 피닉스 빌리지 12호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는 일부러 크고 명확하게 말했고 몸이 붙었다는 두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119 신고는 항상 녹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이 기괴한 사고에 대한 첫 번째 증거이자 가장 객관적인 진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여전히 넋 나간 사람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남자잖아요. 강해져야죠. 그는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왜 소라가, 왜 형이, 나도 몰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유를 물을 때가 아니에요.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게 먼저예요. 약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자 구급대원 2명과 여자 간호사 1명이 급하게 들것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침실에 들어와 눈앞의 광경을 보았을 때 세 사람 모두 잠시 동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경력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기괴한 사고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잠시 놀란 후 그들은 빠르게 전문적인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 많은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제 남편 민혁 씨는 겨우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아,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떼어내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방법으로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두면 조직, 괴사 등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은 그 부끄러운 자세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구급대원은 서로 붙어있는 두 사람을 들것 위로 옮기느라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여자 간호사가 급하게 얇은 담요를 가져와 그들을 덮었지만 담요는 너무 작아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과 기괴한 자세를 다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희극이 펼쳐졌습니다. 벌거벗은 채 서로 붙어있는 두 사람이 실린 들것이 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소란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호기심이 생긴 몇몇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 저 집 무슨 일이야? 사고가 났다는데 이상하네. 왜 한들것에 두 사람을 같이 옮기지? 저것 봐. 옷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수많은 수군거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남편과 동서의 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담요 속으로 얼굴을 파묻으며 수치심을 피하려 했지만 이 끔찍한 굴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따라가며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은 앞으로 그들이 짊어져야 할 정신적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었죠. 그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막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조용한 교회의 밤을 가르고 도심의 종합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운명의 침실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혁 씨와 동서 소라 씨는 얇은 담요 아래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치욕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미한 신음소리는 구슬픈 사이렌 소리와 뒤섞여 막을 내린 미래의 비극적인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을 때 혼란스럽고 희극적인 장면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하게 침대차를 밀고 마중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들쳤을 때 모두 잠시 동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또다시 우리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민준 씨의 팔을 꽉 붙잡아야 겨우 서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멍하니 아내와 형이 실려 들어가는 응급실 문을 영혼 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아마 그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과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희석되었고 피부에만 닿았기 때문에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고통과 굴욕만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처럼 굳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죠. 어머니의 침묵은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강하고 다소 독단적인 분이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평생 어머니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성공하고 효심 깊은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큰아들 민혁은 능력 있는 대표로 집안의 경제적 기둥이었고 작은아들 민주는 착하고 순해서 어머니의 정신적 의지처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정이 어떤 흠도 없는 모범적이고 화목하며 행복한 가정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도 매우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잘 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귀한 아들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또한 어머니는 민혁 씨의 성공에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셨기에 저를 존중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부 관계는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항상 일정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부심과 믿음이 단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능력 있고 모범적인 큰아들은 알고 보니 자신의 재수 씨와 바람을 피우는 파렴치한 놈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하다고 생각했던 작은아들은 아내와 친형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모르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뻐해주던 상냥한 막내 며느리는 아주버님을 유혹한 불여우 같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세 사람이 모두 어머니를 배신했고 어머니의 모범적인 가정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충격은 황혼기에 접어든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엄격함이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피로감, 공허함, 그리고 깊은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 어머니가 쉬고 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쓴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늙은이였어.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난 항상 그 애들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는 주름지고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눈이 멀어서 그 애들의 달콤한 말과 가식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갔구나. 결국 내 어리석음이 그 애들이 너를 괴롭히는 걸 도운 셈이 됐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어머니의 후에 가득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토록 약한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어머니께서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이 집은 누가 지켜요. 제 말은 어머니께 작은 힘이 된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저 못된 놈들을 마주해야지. 내 자식들을 내가 다시 가르쳐야지.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한결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아가, 솔직하게 말해다오. 이 사고, 네가 꾸민 일이니? 어머니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비밀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분노하며 저를 사악한 며느리라고 욕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네가 옳았어. 염치를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에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훈을 줘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주었구나.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복수극은 이제야 비로소 더 치열하고
무자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날 밤 시어머니의 고갯집과 감사 인사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같은 고통을 겪는 두 여자의 이해를 넘어 강력하고 놀라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을 끝내고 배신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순간적 착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죄를 키운 물질적 기반과 오만함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한 수를요. 민혁 씨와 소라 씨의 수술은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계속해서 들썩였고 이따금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극도의 무력감을 표출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을 되찾으셨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분노와 계산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피곤한 표정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리되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모두 마취 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침대에 누워 하얀 붕대를 감고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정한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는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여기는 나와 민준이가 있을 테니 괜찮다. 너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잖니. 저는 어머니께서 단순히 저를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어머니 자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려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빌려둔 작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이날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비밀과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고 불안했던 서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우아한 오피스룩을 입어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모두 깨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가서 서류 가방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서 몇 가지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다가 서류 가방을 보셨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5년 전 YM 건설이 설립될 때 제가 모든 자본금 거의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저는 그가 대표이사를 맡고 조용한 주주로 물러나는 것에 동의했었죠. 저는 저와 민혁 씨의 서명이 모두 있는 최초의 투자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여전히 이 회사의 7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이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민혁 씨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뜻입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순종적인 가정주부였던 아내이자 형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철저하고 빈틈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 번째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죠. 그리고 이것도요, 어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원주택, 민혁 씨가 타고 다니는 벤츠, 그리고 민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까지 이 모든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증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소유주란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서유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으로 이 자산들을 구입할 때 저는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혁 씨도 동의했었죠. 그것이 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민혁 씨를 향해 비웃음 가득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요. 민혁 씨는 더 이상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 부위가 욱신거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유진아,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뭐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에게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경력, 지위, 집, 차까지 전부 다 제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걸요. 당신은 한 번도 그것들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줬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서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실에 몰래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시골에 간 사이 민혁 씨와 소라 씨가 집 소파에서 몰래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달콤한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소라 씨의 낡은 태블릿 PC에서 기술적으로 복구해낸 메시지들이었죠. 소라야, 보고 싶어 죽겠다. 지금 당장 내 곁에 있었으면. 오빠, 그 지겨운 마누라 외출할 때까지 기다려요. 바로 달려갈게. 증거들이 하나씩 명확하고 날카롭게 부인할 수 없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계속해서 내리쳐 모든 변명과 위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의 결정적인 한 수가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재정적인 힘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신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더러운 진실 전부를 폭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두 죄인의 진짜 얼굴이 무자비하게 벗겨졌을 때 가장 비참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가족의 정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뉘우치는 연기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제 남편 민혁 씨였습니다. 그는 아픈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상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저와 시어머니 앞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남편 자격도 없고 형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어. 어머니, 그리고 유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할게. 소라랑은 완전히 끝낼게. 오직 당신과 우리 가족만 보고 살게. 제발 나버리지 마, 유진아. 그는 절박하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여자들의 약한 마음에 마지막 남은 정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소라 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상처가 더 아팠는지 침대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도 잘못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불효였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신하지 못해서 아주버님을 유혹했어요. 형님의 믿음을, 우리 가족 모두의 믿음을 저버렸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다만 제발 제 잘못 때문에 아주버님을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아주버님은 아직 형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모든 죄는 저 혼자 짊어지고 갈게요. 구독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불쌍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동정심을 얻고 두 사람 모두의 죄를 가볍게 하려 한 것입니다. 정말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한 명은 순간의 유혹을 탓하고 다른 한 명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완벽한 연극이었죠. 어제의 저였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 눈물과 약속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늘의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저택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삶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심판을 내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두 자식의 연극을 지켜보셨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애원이 멎자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아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막내 며느리인 소라 씨의 침대로 다가가셨습니다. 차갑고 거리감 있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고? 어머니가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좋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민준 씨를 돌아보셨습니다. 민준아, 이리 오너라.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과 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혼 서류다. 내가 널 대신해서 미리 준비해놨다. 서명하거라. 저 아이를 자유롭게 해줘서 제 죄를 마음껏 짊어지고 가게 해줘라. 시어머니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소라 씨에게 어떤 퇴로도 남겨주지 않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가 널 대신해서 미리 준비해놨다. 서명하거라. 시어머니의 이 말씀은 마치 판사의 마지막 망치 소리처럼 가식적인 동서에 모든 희망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라 씨가 애써쓰려 했던 피해자 가면은 산산조각이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여전히 돌처럼 굳어서 있는 남편 민준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의 진정한 공포였죠. 민준 씨, 당신 나한테 이럴 순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참히 배신했던 남자에게 매달리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냥 한순간 어리석었을 뿐이에요. 우리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약속할게요. 맹세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좋은 아내가 될게. 당신 아이도 낳아줄게.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녀는 민준 씨의 착하고 유약한 성격이라면 자신이 울고 애원하며 미래의 아이까지 미끼로 던지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데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친형과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은 민준 씨 안에
나약함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치명타였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를 죽이고 오직 혐오와 극심한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민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은 무서울 정도로 공허한 눈빛으로요. 그는 눈물로 얼룩진 소라 씨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방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인 양 이혼 서류만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놓아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망설임이 아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리라도 붙잡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민준 씨, 안 돼. 제발. 하지만 민준 씨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단호하게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서명이었지만 마치 칼날이 그들의 부부 관계를 과거와 미래를 모두 베어버리듯 종이 위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우리 민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는 없어. 안 돼. 소라 씨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결혼 생활과 평온했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그것은 판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제3자에 대한 징벌이었죠. 두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복수는 제 배신자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 씨 부부의 비극에 쏠려 있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민준 씨도 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넋나간 사람처럼 무릎 꿇고 있는 민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혁 씨, 일어나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죠.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당신 연극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 그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분노를 풀고 소라 씨가 벌을 받았으니 아마 제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부부의 정과 가족의 체면 때문에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요. 유진아, 나 용서해주는 거지?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약속할게. 다시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얼음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민혁 씨, 깨진 거울이 다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역겨운 배신이 악어의 눈물 몇 방울과 진부한 약속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제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제 목소리는 변호사가 조항을 낭독하듯 담담하고 명확했습니다. YM건설의 경영권 전부와 당신의 지분 30%를 저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법적 문서예요. 5년 전 우리가 맺었던 투자 계약서에 따라서요. 당신은 24시간 내로 저택에서 나가야 하고 벤츠와 제 이름으로 된 다른 모든 귀중품들도 반납해야 해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자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고 민혁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당신 이럴 순 없어. 장난하는 거지. 날 죽일 셈이야? 그 회사도 내 피와 땀이 들어있단 말이야. 피와 땀. 저는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피와 땀이 뭔데요? 제 등 뒤에서 재수 씨랑 몰래 바람 피운 세월? 아니면 제가 전 재산을 희생해서 세워준 돈으로 당신 내연녀에게 선물이나 사주던 그 정성. 민혁 씨, 잊지 마요. 만약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한 돈 수십억이 없었다면 당신은 아직도 일자리나 구하러 다니는 비정규직 건설 기사일 뿐이에요. 제가 당신에게 돈
기회, 그리고 대표라는 체면까지 모든 것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완전한 권리가 저에게 있어요. 안 돼. 서명 못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이 광기로 변했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해. 당신이 이러면 난 아무것도 안 남아. 난 죽을 거야. 서명 안 할 권리는 있죠. 저는 여전히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저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기 및 횡령, 그리고 간통죄까지 포함해서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항상 사업 윤리를 떠들던 젊고 성공한 대표 강민혁이 사실은 아내에게 빌부터 살면서 재수 씨와 바람이나 피우는 무능한 놈이라는 걸 알게 해줄 거예요. 그때 가서 당신이 누굴 쳐다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선택해요. 조용히 서명하고 떠나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가. 이 중에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준 씨가 단호하게 이혼하며 소라 씨에게 어떤 재산도 주지 않아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시댁에서 쫓아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이혼뿐만 아니라 민혁 씨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 즉 경력,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박탈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배신했던 두 남매는 이제 함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빈손과 암담한 미래를 안고서요. 구독자 여러분, 최종 판결은 엄숙한 법정이 아닌 차가운 병실에서 바로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며 조용히 떠나는 길과 법과 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는 길. 두 갈래 길 앞에서 민혁 씨와 소라 씨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굴욕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얻었던 호화롭고 위선적인 삶에 마침표를 찍으면서요. 그 후 며칠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민혁 씨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이끌고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저택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낡은 옷이든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문 앞에 서서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고급 벤츠는 제가 회수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회사 자금으로 운용되던 은행 계좌들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했던 대표이사에서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돈도 없는 무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몰락은 명예의 추락만큼 고통스럽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대표이사직을 공식적으로 해임했습니다. 그의 불륜 스캔들과 재수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도 어떤 경로로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회사 전체, 아니 건설업계 전체가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사업 파트너들도 차례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젊고 유능한 대표라는 명성은 이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이력서에 남은 너무나 큰 오점 때문에 어떤 유망한 건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작은 회사들에까지 이력서를 내며 자신을 낮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인사팀장이 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준 아내를 배신한 사람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직급, 평범한 현장 감리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요. 그는 허름한 노동자 동네의 좁고 눅눅한 원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가 한때 제 돈으로 벗어났던 고되고 힘든 공사 현장의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경력, 가족,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라 씨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유일한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혁 씨를 찾아가 어려움 속에서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곤경과 굴욕에 빠져있던 민혁 씨는 더 이상 그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쫓았고 심지어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돈과 비밀이라는 포장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불륜 관계는 금세 증오와 책임 전가로 변질되었습니다. 소라 씨는 기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친정에도 돌아갈 수 없었죠. 그녀의 소문은 고향까지 퍼져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외모를 이용해 편하게 사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빈손으로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젊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쇼핑만 즐기던 사모님에서 허름한 식당의 종업원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홀로 서럽게 울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비참해 보였다고요. 거짓과 끝없는 탐욕의 대가는 마침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배신을 발판 삼아 거짓된 정상에 함께 올랐다가 다시 함께 굴욕의 진흙탕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면서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인생의 인과응보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두 배신자가 징벌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는 동안 저는 희열이나 원망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민혁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미래가 걸린 회사 전체의 붕괴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제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자격 없는 한 남자의 배신과 함께 묻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둠 속에서 나와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인수한 첫날 YM건설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의심과 적대감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혁 씨의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관리직부터 현장 인부들까지 그들은 지금까지 대표님 사모님으로만 알려졌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몰아낸 뒤 어떤 수단을 써서 회사를 차지한 운 좋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부엌일만 하던 여자가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배를 이끌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혼란은 회사를 실제적인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동요했습니다. 민혁 씨의 측근이었던 몇몇 핵심 인력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파트너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떠보고 계약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몇 까다로운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YM건설이라는 배는 정말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숙청이나 대규모 인사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였습니다. 회사의 두뇌이자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서장, 수석 엔지니어들과의 긴급 회의였죠. 저는 전문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의심과 탐색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의 미래와 제 능력을 의심하고 계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적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기술 도면, 복잡한 3D, 설계 모델, 숫자로 가득한 구조 계산서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명성을 만들어준 가장 까다로웠던 프로젝트들의 원본 설계 자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전임 대표 강민혁의 공로라고 믿어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들이었죠. 이것은 연약 지반 위에 건설된 더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기초 공법 솔루션입니다. 저는 도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카이타워 오피스 빌딩의 전이보 구조 시스템 설계안입니다.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한 획기적인 해결책이었죠. 이 모든 프로젝트, 이 모든 기술적 해결책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 전임 대표 강민혁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춰 침묵과 놀란 눈빛이 회의실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모든 숫자를 계산하고 가장 난해했던 구조 문제의 해답을 찾고 공간과 자재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유분방하지만 정확한 필체의 손 스케치들, 5년 전 날짜가 찍힌 원본 CAD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파일의 작성자, 오토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서유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았다가 스크린을 보았다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설계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크린 가까이 다가가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살핀 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비밀을 단순히 제공을 내세우기 위해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의 권력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돈만 아는 사모님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뒤에 서 있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지만 금세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뒤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짜 리더로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반은 바로 제가 직접 세운 기술과 품질이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반이 튼튼한 한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다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날의 회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있던 의심은 존경과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시했던 가정주부가 사실은 회사 성공의 배후에 있는 진짜 영혼이자 두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전모를 쓴 채 엔지니어들과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해안 리조트 프로젝트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밤을 새워가며 모든 지질 자료를 재검토하고 대담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새로운 기초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를 명백한 손실에서 구한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또한 동요하고 있던 파트너사들과의 미팅을 주도적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가족사에 대해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사업 계획, 비전, 그리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잠재적인 프로젝트들만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날카로운 전략적 비전으로 저는 그들을 설득해냈고 심지어 더 가치 있는 새로운 계약들을 따내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지휘 아래 YM건설은 위기의 폭풍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능 있는 여성 엔지니어,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서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의 재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가치는 배신이나 편협한 편견에 의해 결코 묻힐 수 없다는 증명. 그것은 그저 찬란하게 빛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간이 흘러 끔찍했던 그 폭풍이 우리 가족을 덮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듯합니다. 건설회사는 이제 제 이름을 따 비안, VIN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 유진, VI과 평안, AN을 합친 이름이죠. 비안 그룹은 업계 최고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하고 건설한 건물들은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품질,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저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성공은 매출액이나 높은 건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가족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의지하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모든 사건이 지난 후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독단적이거나 꼬투리를 잡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충격은 어머니께서 사랑하고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차분해지고 온화해지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항상 미안함과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택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권위적인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친구처럼, 진정한 두 번째 어머니처럼요. 매일 저녁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계십니다.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너 요즘 너무 말랐다. 어머니는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말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민혁 씨와 민준 씨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셨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어머니의 엄격한 모습 뒤에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긴장감 넘쳤던 고부관계를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동생 민준 씨는 이혼의 충격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굴욕은 유약하고 착하기만 했던 청년을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한 사무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회사에 입사하여 가장 낮은 직급인 평범한 현장 감리 직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땡볕 아래 공사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제가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또 우리 가족이 형수님께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그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차근차근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중 한 명이 되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님, 시동생 관계는 이제 동료이자 친한 동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셋, 상처받았던 세 사람, 배신당한 아내, 자식에게 믿음을 잃은 어머니,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도 배신도 없는 오직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만이 있는 가정을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 두 배신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 예전 지인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민혁 씨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재기하려 했지만 과거에 너무나 큰 오점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를 어떤 건설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름한 원룸에서 조용하고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명절이나 제삿날이면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만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신다고 합니다. 그가 어머니께 남긴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못할 겁니다. 소라 씨는 이혼 후 이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과 이웃들의 냉대 속에서 산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다른 지방에서 나이가 훨씬 많은 재혼 남성과 결혼했다고도 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원하는 시간과 함께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시어머니 민준 씨와 함께 비극이 시작되었던 외곽의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방을 청소하고 낡은 침대를 버리고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웃음과 평화만이 있는 진정한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 한쪽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 셋은 마당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다시 푸르게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지나갔구나. 그렇지.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어떤 폭풍우도 언젠가는 멎고 어떤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게 마련입니다. 제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슬픈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힘과 한 여성의 재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었을 겁니다. 결코 여성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특히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는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세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땅이 굳고 하늘은 다시 맑아지니까요. 평화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유진 씨의 파란만장했던 여정도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이야기의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명예와 자존감, 그리고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태어난 한 가족의 온전한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거짓의 쓴맛을 보았고 잔혹한 진실의 냉혹함을 느꼈으며 지혜로운 복수극에 숨을 죽였고 마침내 그녀가 평온을 되찾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끝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한 복수극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인간의 핵심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일 겁니다. 서유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이자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인생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명백한 교훈은 바로 질투와 맹목적인 탐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야기 속 동서였던 박소라는 그 가장 분명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젊음, 미모, 그리고 애교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착한 남편 곁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풍족한 삶과 성공한 아주버님을 보며 질투라는 독사가 서서히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서유진 씨가 쏟아부은 희생, 지혜, 그리고 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결과물, 즉 저택, 고급차, 사모님이라는 지위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럴 자격이 있으며 심지어 아주버님을 유혹하는 지름길, 죄악의 길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와 민혁의 추락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살다 보면 남보다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질투가 우리를 잠식해 남을 끌어내리려는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게 두는 대신 그것을 동력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배우고 노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거짓과 타인의 고통이라는 기반 위에 쌓는다면 머지않아 당신 자신이 그 폐허 아래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 특히 여성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한 아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된 힘과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에서 서유진 씨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이상적인 아내, 며느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현명하고 인내하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는 모습이죠. 그 희생은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맹목적인 희생과 이상 징후에 대한 침묵이 때로는 배신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인물의 가장 멋진 점은 그녀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무너지거나 품위를 잃는 시끄러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다른 길, 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러브젤에 순간접착제를 넣는 행위는 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스스로 정의를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주체로의 강력한 변화를 보여주죠. 그녀는 폭력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 자체를 무기로 삼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늑대들이 스스로 양의 탈을 벗도록 완벽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유진 씨의 제기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주부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재능 있는 여성, 엔지니어, 결단력 있는 리더라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의 가치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능력, 지혜, 그리고 기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유진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희생적일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의 힘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짓밟혔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소 귀가 얇고 맹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졌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옳은 편, 억울한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서유진 씨의 손을 잡아주며 네가 옳았어라고 말한 것은 이 이야기의 가장 값진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고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달콤한 말이나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바로 공정함과 연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시어머니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깨닫고 진실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진실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망가진 아들과 교활한 며느리를 잃었지만 진정한 딸을 얻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존중과 사랑 속에서 함께할 며느리를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아마도 서유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고 인간적인 교훈은 통쾌한 복수나 악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 남겨진 사람들이 폐허를 마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용서와 붕괴 후의 삶을 재건하는 비범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끝없는 증오나 타인의 고통 위에서의 희열이 아닙니다. 악인은 대가를 치렀고 인과응보는 공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 이 비극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은 원망 속에 잠겨있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용기와 관용이 필요한 선택이었죠. 서유진 씨가 시어머니 그리고 불쌍한 시동생 민준 씨와 함께 집 뒤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은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정원은 마치 그들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거짓과 질투의 폭풍에 폐허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며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 형님, 시동생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 큰 고통을 함께 겪은 세 사람, 치유를 찾아 서로에게 기대는 새 영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이 지난 후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른 이의 잘못으로 계속 고통받지 않게 하는가입니다. 이 이야기 속 용서는 쉬운 망각이 아닙니다. 배신과 무고의 상처는 아마 서유진 씨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연약함과 인간 마음의 복잡함에 대한 경고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용서는 과거를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증오의 짐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결국 스스로 독약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파괴할 뿐입니다. 서유진 씨는 그 동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용서는 숭고한 이타심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민준 씨나 시어머니처럼 남겨진 무고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유진 씨가 계속 원망에 잠겨 그들을 비난하고 닥달했다면 그것은 고통을 더 퍼뜨려 그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서져가는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용서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되찾을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증오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마음을 열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서유진 씨의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비극이지만 결국에는 한 여성의 지혜, 기계, 그리고 관용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과 음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배신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과 선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되 냉철함, 이성, 그리고 용기를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이성으로 관찰하는 법도 배우십시오. 필요한 경계심은 감정을 막는 벽이 아니라 우리 행복의 정원을 해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게 도와주는 울타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떳떳하고 진실이 당신 편에 서 있을 때 어떤 더러운 음모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깊은 인간적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 대한 교훈이 우리 삶을 더 좋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이 영상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 사회를 더 친절하고 관용적이며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